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오후 한남동 관저에서 나와 서초동 사저로 이동했습니다. 886일 만에 사저로 복귀한 윤 전 대통령의 메시지 내용 짚어보겠고요. 네, 조기 대선 경선 룰을 두고 예비 주자들의 유불리 셈법이 분주합니다. 관련 내용 권동욱 국민의힘 대변인,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두 분과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지 일주일 만에 오늘 관저에서 나와서 서초동 사저로 이동을 했습니다. 출발 전에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관저를 찾기도 했고 또 변호인단을 통해서 윤 전 대통령 직접 메시지를 냈는데 대한민국을 위해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는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어떤 의미로 해석이 될까요? 일단 대통령께서 이제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갔죠. 예. 다만 대통령으로서의 그동안의 어떤 마음가짐은 그동안 있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은 원래 있었을 것 같고 그 부분들이 지금 자연인으로 돌아가는 시점에서 완전히 뭐 없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그 관절을 나오는 시점에 다시 한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회를 좀 개인적으로 표명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치적 의미가 좀 큰 어떤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의문도 좀 있는데 이 아무래도 지금 탄핵 심판 때와는 또 다른 상황이고 또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파장이 크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지금 오늘 화면을 보시면 이제 지지자와 인사를 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소회 전달 정도로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예. 이전에 윤 전 대통령이 오늘 만약에 메시지를 내면 이것이 이제 앞으로 조기 대선에 어떤 영향을 줄 거고 또 지지층 결집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이런 분석들이 많았잖아요. 오늘 이 메시지에 어떤 힘이 있다 보십니까? 일단 뭐 윤석열 대통령이 권력을 잃었잖아요. 뭐 지지층 결집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된다라고 보고요. 오늘 메시지도 뭐 과거부터 해왔던 얘기 아닙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가장 많이 썼던 말이 자유였잖아요. 근데 우리가 한 3년을 겪어보니까 이 자유가 내 마음대로 할 자유구나. 그리고 나와 나의 가족에 대해서는 수사를 못하게 할 자유구나. 뭐 이런 생각밖에 들지 않아요. 근데 지금도 대한민국의 번영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본인이 노력해서 3년 동안 해놓은 게 없잖아요. 결국 경제가 폭망했기 때문에 저는 노력을 아끼지 마시고요. 좀 그냥 집에서 푹 쉬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앞으로 수사와 재판도 얼마 많겠습니까? 그 수사 받으시고 재판 준비하시면 되지. 굳이 나라를 위해서 노력할 것까지 있겠는가? 저는 그냥 조용히 있어 주시는 게 국민들의 상처 그리고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오후에 윤 전 대통령이 이제 사저로 이동하는 모습 좀 돌아보자면요. 예정된 오후 5시를 조금 넘겨서 관저 정문에 걸어 나오면서 지지자들과 좀 악수도 하고 포옹을 하면서 좀 시간을 충분히 보냈습니다. 이런 모습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제도적으로 봤을 때 이제 지금 또 다시 이제 비극이 이게 좀 탄핵이 두 번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현직에서 물러나는 게 두 번째인데 이런 비극이 좀 역사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파장이 크다. 그리고 이 비극이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고요. 그래서 개헌을 정말 좀 해야 되겠다. 권력 구조에 대한 개편 그리고 무한 대립의 어떤 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먼저 들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단순히 제도적인 문제만으로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정치 문화도 좀 많이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정치권이 좀 가만히 보면은 이 우리 사회의 불안이나 불만 또 분노를 이 해결하거나 이거를 불을 끄는 소방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걸 이용을 하고 정치에 반영을 해서 또 극대화시키는 측면이 있지 않나. 그리고 그것이 극한의 무한 대립으로 가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이런 또 비극들이 계속 발생이 되지 않는가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네, 오늘 사저에서도 그렇고 관저에서도 이제 차에서 내려서 지지자들과 이제 인사를 하고 이제 포옹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좀 별로 보기 좋지 않더라고요. 마치 대통령이 임기를 다 마치고 국민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좀 나가는 모습 같아 보여서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침체돼 있고 힘들고 있고 뭐 주가 외환시장 다 어려운데 자영업자도 폐업이 엄청 많은데 저렇게까지 기쁘게 퇴임하시는 모습들이 저는 좀 굉장히 불편해 보였어요.
다만 이제 뭐 아파트에 들어갈 때는 뭐 주민들이라든가 친한 사람도 있겠죠. 그럼 네. 당연히 뭐 반갑게 맞아줄 수는 있겠습니다만 좀 너무 편해 보이는 모습에 우리 국민들은 힘든데 저분 참 편하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좀 잘못됐고요. 그다음에 좀 대국민 메시지도 저기에서 자신을 지지해주고 좋아해주는 사람들만에 대한 메시지가 아니라 좀 국민들께 좀 사과하는 모습, 그리고 좀 반성적인 모습, 그리고 좀 자신이 잘못된 선택을 한 것에 대해서 좀 후회하는 듯한 모습, 그런 모습들이 좀 비춰졌더라면 국민들이 조금 더 편하게 봤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들고요. 다시는 대통령이 탄핵되는 역사의 비극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네. 이렇게 윤 전 대통령 관저 입주 886일 만에 사저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저가 주상복합 건물이다 보니까 같이 사는 주민분들이 뭐 경호 인력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불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처를 옮길 가능성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아무래도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기존의 경우를 보면은 보통 퇴임하시고 나서 단독주택으로 가시거든요. 예. 이 이유가 이제 가장 큰 이유가 경호입니다. 경호 인력이 상주하면서 교대로 이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거주할 공간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동선의 관리가 되게 중요한데 이 공영주택 같은 경우에는 엘리베이터나 공동현관, 주차장에서 이웃들과 마주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호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규칙들이 다 달라지는 곡이 이제 벌어지기 때문에 예. 이 부분들에 대한 어려움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인근 주민의 불편도 좀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경호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경호동을 보통은 단독주택으로 할 경우에는 부속 건물로 만들면 그만인데 이 같은 경우에는 주변의 공간을 또 찾아야 되거든요. 집이나 뭐 오피스텔이나 찾아야 되는데 이게 접근성이나 그다음에 즉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되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이 생길 거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 그런 여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는 아마 그 부분들을 찾아서 옮기시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아무래도 이 질문 여쭤보면 옮길 가능성은 좀 높게 될 평가를 하시는데 그렇다면 뭐 언제쯤 어느 쪽으로 갈지 이 부분도 예상이 가능할까요? 제가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당연히 모르겠죠. 다만 본인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뭐 좋게 퇴임한 게 아니잖아요. 탄핵받고 퇴임을 했기 때문에 주민들 보기도 솔직히 좀 불편할 것 같고 주민들 또한 윤석열 전 대통령 때문에 불편한 게 하나둘이 아니잖아요. 뭐 엘리베이터를 전 대통령에게 별도로 줘야 된다라거나 예. 또는 뭐 경호원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마치 전직 대통령이 움직일 때는 경호원들이 같이 움직이고 그만큼 국민들이 불편한 거잖아요. 주민들이.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빨리 옮기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또 옮기는 게 또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냥 좀 국민들이 관심을 안 갖는 게 언론도 좀 관심을 안 줘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당분간 윤 전 대통령은 사저에 머물면서 내란 혐의 형사재판과 수사기관 소환 조사에 대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다음 주 월요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등 혐의에 대한 첫 정식 형사재판이 열리는데요. 앞서 헌재가 국회 측의 탄핵소추 사유를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이에 대한 영향이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좀 제한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일단 내란죄 부분이 철회가 됐었던 부분이 있고 네. 또 헌재에서 다뤘던 부분을 보면은 계엄에 대한 요건들이 충족이 됐느냐, 그리고 그 행위가 이제 합당하냐, 그리고 국회 어떤 해산 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헌법에서 명시한 부분들을 위반하지 않았느냐 이런 쪽에 초점이 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내란죄는 그것과는 다른 부분의 형사 재판이기 때문에 네. 좀 영향을 좀 덜 받을 것 같습니다. 네. 제한적인 영향이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한적인 영향을 받죠. 뭐 완전히 받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에서는 수사 기록들을 바로 증거로 썼거든요. 그런데 이 형사재판에 있어서는 본인이 부인을 하면 그 증거를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증인만 520명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검찰 측 증인만. 그러면 또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증인까지 합치면 뭐 600명, 700명이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형사재판은 그냥 2년을 훌쩍 뛰어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국헌 문란 목적이라든가 또는 포고령에 있어서 위법 행위들, 계엄 해제를 거부한 것들, 못하게 한 것들, 그리고 선관위에 불법적으로 침투한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위헌 위법이면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헌법적으로는 탄핵 사유인데 문제는 이게 뭐
형사적으로 위법이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렇게 갈 가능성이 아주 높겠죠. 그런 측면에서는 헌법재판을 통해서 어느 정도 뭐 유죄라는 게 좀 확인됐다.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형사재판도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예. 민주당은 자숙과 참여를 촉구하면서 관저를 떠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사과나 반성이 없었다고 좀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좀 어떠신가요? 뭐 굳이 민주당만의 비판이겠어요. 국민들의 비판이겠죠. 그렇잖아요. 뭐 자신을 좋아하는 극우 보수들에 대해서만 뭐 미안하고 감사하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전 국민께 미안하고 감사하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반성해야 되는 부분인데 좀 그렇지 않아서 좀 아쉽죠. 그렇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까지 일관된 모습을 보여왔잖아요. 예. 자신은 잘못한 게 없고 모든 게 야당과 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잘못으로 치부해 왔었기 때문에 여전히 똑같은 모습을 보았다는 측면에서는 국민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5년, 10년, 20년 후에 봤을 때도 역시 비호감 대통령으로 남을 것 같고 다시는 이런 내란이 일어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탄핵되는 대통령이 발생해서도 안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예. 사저에서는 메시지 계속 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내겠죠. 대선 승리가 목적이잖아요. 본인의 안위가 목적이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되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본인이 한 게 있잖아요. 똑같이 받으면 어떠지? 라고 하는 고통을 받을 것 같은데요. 결국 매도 먼저 맞은 사람이 낫다고 이재명 대표는 이미 힘든 과정을 겪었고 무죄 판결을 받았잖아요. 이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좀 고통받을 시간인데 좀 자숙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오히려 공격적으로 대선을 통해서 자신의 입지를 주장하고 그래서 국민의힘의 정부를 다시 세우겠다. 자신이 뭐 개입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제 착각을 가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개입하면 개입할수록 국민의힘의 재집권 확률은 뭐 거의 제로로 수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대선 관련해서는 사저에서 계속 메시지를 내는 사저 정치를 할 거라 보시는지 그리고 이게 국민의힘이 대선을 승리로 가져가는 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 보십니까? 일단 전 대통령께서 이 메시지를 낼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예. 기존의 상황과 다르고 또 지금 뭐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근데 통상적으로 봤을 때는 선거 기간 중에는 전직이든 현직이든 선거 기간 중에는 메시지를 많이 안 내는 게 관례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이제 목소리를 냈을 경우에 선거 과정이 왜곡되거나 또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만드는 경우들이 많고 또 당 주도의 선거에 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안 내는 게 보통의 관례예요. 그래서 아마 윤 전 대통령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내지는 않을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이제 조기 대선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민주당 내 경선 룰을 두고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당내 논의 과정에서는 권리당원과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50%씩 방인형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 잠정 결론이에요. 내일 발표가 된다고 하는데 민주당 상황 어떤지 궁금합니다. 지금 이 경우로 좀 확정될 가능성이 좀 높다 말씀드리고요. 실은 권리당원 비율 5대 일반 여론조사 5면 그냥 굉장히 일반적인 거예요. 네. 이 자체는 바뀐 게 없는데 문제는 국민 여론조사가 과거에는 경선 선거인단을 모집해서 각 지역을 돌면서 흥행을 통해서 투표에 참여하는 방식이었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다 이 선거인단에 포함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너무 짧은 대선 기간이에요. 한 25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고요. 또 과거에 이제 경선 선거인단을 하면서 보수 세력들이 또 집단적으로 들어와서 아무래도 역선택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우려가 좀 높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방점을 두다 보니까 국민 여론조사 50%로 간 것 같고요. 다만 만약에 이게 일반적인 선거였다라고 한다면 저는 국민 경선 선거인단으로 꼭 가야 된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참여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할 것 같은데 지금 이번 조기 대선은 한 23일, 4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네. 그 방식을 고수하기에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방지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지금 이 결과 5대5 방식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비명계 주자들이 경선에 참여하면서 이러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바라보는 지금 민주당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바라봤을 때는 뭐 이게 50대 50이냐 100%냐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이미 이제
당도 그렇고 원내도 그렇고 조직도 그렇고 일국 체제가 완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어떤 룰을 변경하든지 또 뭐 예. 어떤 중간에 변수가 있든지 간에 이재명 대표가 대선을 향해서 가는 데 있어서 어떤 이변이 생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논의 자체가 크게 뭐 의미는 없어 보인다. 그리고 그 또 관심도도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한편 유승민 전 의원은 국민을 모욕하는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이 부분을 좀 불만을 드러냈는데 역선택 방지 조항 적용을 두고는 이재명 전 대표에게 정권을 갖다 바치겠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좀 높였습니다. 이 메시지는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좀 과하신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저희 당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50대 5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예. 이제 기존에 있던 룰이고요. 그리고 지금 대선 기간이 워낙 촉박하기 때문에 이 룰을 변경하거나 뭐 특정 후보를 유리하게 만들 수는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 예. 부분에 한계가 있고 또 하나는 1차 경선은 컷오프인데 이건 100% 국민 여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약에 강점이 있다고 하면 여기서 튀어나오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돌파하면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볼 부분은 아니다.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제가 유승민 전 의원님이라고 하면은 예.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정면 돌파를 선택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제 약점이 만약에 당심이다 그러면 당원들한테 제대로 심판받고 한번 돌파를 해보겠다. 오히려 그래서 내가 이변을 일으키겠다. 그 자신의 약점을 돌파하는 걸로 아마 전략을 세우는 게 지금 어쩌면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국민의힘 경선룰 관련해서는 어떤 시각이 있으실까요? 일단 유승민 전 의원에게 정면 돌파를 하는데 그냥 떨어지라는 거잖아요. 그건 굉장히 잘못된 선택이라고 보고요. 한번 보시죠. 이 민주당은 지금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어요. 일단 국민의힘은 심판을 받았고 윤석열 전 대통령도 심판을 받았습니다. 어느 누가 보더라도 굉장히 열세인 정당이고 어떤 후보가 나와도 안 될 상황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래 이제까지 국민의 마음을 읽지 못해서 우리가 이렇게 국민과 멀어지고 결국 탄핵이 당했다. 그럼 국민과 더 가까워지겠다. 유승민 전 의원에 드리워진 그런 배신자 프레임까지도 깨겠다. 예. 탄핵의 강을 건너겠다. 그러면서 국민들을 최대한 많이 반영시키는 그 선거 방식, 예를 들어서 오픈 프라이머리가 됐든 어떤 이벤트 형식이 됐든 국민의 마음이 최대한 많이 반영되는 거, 그게 조금이나마 민주당과의 격차를 줄이는 방식일 것 같은데 그걸 아직도 선택하지 못한다는 것은 뭐 국민의힘이 역시 집권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한덕수 국무총리 대행의 대선 출마설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내에서는 한 대행이 대선 출마를 결단해야 한다라는 의견도 있고 견제구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제가 한덕수 권한대행이라고 한다면은 아마 안 나오실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지금 이 차출론이 제기되는 이유도 그렇고 한덕수 권한대행의 역할이 부각되는 이유도 지금 있는 자리 때문에 그렇거든요. 지금 대통령이 파면된 상태에서 권한대행을 맡고 있고 또 국정을 전반적으로 책임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관세 전쟁에서는 경제 사령탑 역할을 해야 되고 통상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지금 충실히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신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의 지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자리를 벗어나서 정치권으로 온다 하면은 그 지지의 기반 자체가 희석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아마 한덕수 권한대행이 만약에 저라면은 아마 안 나올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한편 들었고요. 예. 또 설사 나오신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경선 룰은 일단은 지켜서 같이 뛰어들어서 가야 된다. 지금 정당의 구조상으로 누구에게 특혜를 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경선에 만약에 참여하려면은 지금 일단 뛰어들어야 된다. 이런 상황이 되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당내 비판도 있습니다. 만약에 또 용병을 또 데려오는 것 아니냐.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비판도 좀 고려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용병을 데려오는 부분들은 쉬운 선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자생력을 잃고 보수가 조금 더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장애물이 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의식이 있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균형 있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출마 장사다라는 비난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실제 출마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출마해서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죠. 도대체 뭐 한덕수 지금 권한대행의 결단을 요구한다? 이 말 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 말이에요. 지금 조기 대선 잘 관리하고 정계에서 은퇴하셔야 될 분이 무슨 결단을 한다는 건지 모르겠고요. 우리가 최소한 정치에는 기본은 있어야 되고요. 염치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돼요. 윤석열 정부 3년간 폭망하고 지금 대통령이 탄핵돼서 사저로 갔는데 그 책임, 2차적 책임이 있는 국무총리가 출마하겠다? 라고 하는 것 자체, 생각 자체가 잘못됐고요. 또 출마한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전혀 될 가능성도 없기 때문에 뭐 한덕수 대행의 생각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은 없고요. 출마하지 않는 것이 국민에게 최소한의 도리를 지키는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리고요. 국민의힘 후보가 한 20명 된다고 하잖아요. 네. 정말 이게 국민의힘 전체가 지금 염치가 없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지금 탄핵돼서 사저로 갔는데 20명이 나온다는 건 이번 조기 대선에서 내 홍보하자는 거잖아요. 국민들께 나를 충분히 알려서 다음 지방선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든 해보겠다는 건데 이건 정치 기본은 안 지키는 거고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지금 뭐 비판받을 자격도 없지 않나 싶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한국갤럽에서 4월 8일에서 10일까지 사흘간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선호도 조사에서 처음으로 이름을 올린 건데 미리 후보를 말해주지 않는 전화면접 조사에서 2%의 지지율을 얻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전반적인 지금 조사 결과와 함께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이 한덕수 권한대행이 2%로 등장한 부분이 사실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무작위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나는 대로 이제 답변하는 방식인데 이거는 부각이 된 측면이 분명히 있다. 근데 하나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본인의 소임과 관련되어서 그 역할에 지금 중대한 시기고 조명을 받는 부분이 하나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 이제 야당이 키워줬던 부분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동안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을 시켰고 또 그렇게 해서 그 부재를 더 부각시켰던 부분이 있고 그 이후에도 지금 탄핵시키겠다고 초선 의원들은 계속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경제가 흔들린 상황에서도 한덕수 권한대행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 야당이 거기에 대해서 공세를 취함으로써 오히려 또 키워주는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을 키워줬던 것과 유사한 방식의 지금 또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2%로 좀 등장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인이 직접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는데도 지금 이 조사에서 2%의 지지율을 얻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2% 지지 가지고 대통령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후보자도 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저는 큰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되고요. 한덕수 대행이 최근에 뭐 이완규 법제처장인가요? 그 본인은 권한 대행이기 때문에 헌법재판관 임명할 수 없다. 국회가 선출한 사람조차도 소극적인 권한 행사도 행사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적극적으로 대통령 몫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거잖아요. 예. 이건 지금 민주당의 싸움을 건 거거든요. 그럼 민주당이 여기에 빠져가지고 자신을 탄핵시켜주고 그러면 자기는 조기 대선을 관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나는 대통령의 후보로 나가겠다라고 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완성될 수는 있습니다만 민주당이 무능하진 않잖아요. 국민의힘 같이. 그런 측면에서 이 수혜는 그렇게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저는 굳이 한덕수 대행을 뭐 탄핵할 만한 가치조차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빨리 조기 대선을 통해서 국정이 정상화되고 새로운 대통령이 나와서 지금 뒤처져 버린 3년 동안을 다시 따라잡는 압축 성장의 시간이 충분히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능한 정부가 들어서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권동우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